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오늘이 벌써 이제 4주차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되게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준비한 걸 이렇게 다 쏟아내니까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이렇게 뭐 임장 보고 저렇게 좀 체크해달라고 하시는 이제 수강생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낙찰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공장을 진짜 모르셨던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새로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갖춰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보고 되게 뿌듯함 많이 느꼈어요. 돈 버는 거 이상의 어떤 보람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주 거의 끝날 시점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이제 1주차 때 공장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이제 2주차, 3주차 때는 이제 실무적인 것들 말씀드렸고, 오늘 4주차 때는 이제 낙찰 이후에 어떤 유형의 공장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전반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 끝나더라도 뭐 이제 스터디반도 혹시 이제 준비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행크 내에서는 뭐 반이나 이런 거 끝났다고 해서 뭐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또 반이 연결돼 있고 해서 계속 또 만나고 할 거니까, 투자반 아니더라도 또 보시면 아는 체 좀 해주시고요. 밖에서도 혹시 보시면 아는 체 좀 해주시고요. 네, 밖에서 아마 저 보시면 애 잡으러 막 다니느라고 어디 몰 이런 데 자주 가거든요, 주말에는. 키즈 카페 아니면 몰만 가기 때문에 아마 키즈 카페랑 몰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저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3주차 수업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저희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4주차 수업 좀 진행해 볼게요. 3주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오프라인 시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그 조사하러 가시게 되면은 사무소 이제 예약하고 가시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컨셉 잡으실 때 이제 임차인, 매수인, 뭐 매도인 하실 때 각각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별로 잡아야 되는 특징들 그거 생각하시고 가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현장 가서는 또 현수막 같은 거 많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라고 좀 두루두루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났고, 그리고 이제 임장 시 체크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체크할 것들 중에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하시고, 요거 제가 요 사유지라면 도로 지분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를 사실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요거를 그 진입로가 지목이 전답인가 그렇게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거 이따가 한 번 더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다른 케이스는 다 문제될 게 없는데 진입로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 것들 중에 가끔 한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 물건 현황에 그것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로가 지목이 전답 임야인가, 진입로가 도로 외 지목인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세 조사 하시는 것들은 이제 쭉 해서 다 아셨을 거고, 공장 층고 조사하는 거에 제가 칼럼에서도 써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낙찰 이후에 이제 뭐 전기, 수도, 지하수 이런 거 이제 명의 변경하고 공장 등록이랑 이제 사업자 등록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하면 좋긴 한 게, 정화조 공장인 경우에는 정화조도 한번 청소를 하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화조를 그 가끔 가다가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임차인이 다 쓰고 나갈 때 정화조 청소까지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잘 없기는 해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그냥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정화조 차 불러가지고 안에 이제 그거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정화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청소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중고기계 매매, 고철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 토지 경계 확인하는 것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자 내는 거, 법인 뭐 저희 다 투자자라 상관이 없긴 한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인에서 제조업을 하시다가 이제 제조업 그만하시고 그걸 임대로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업태 추가를 임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게 딱 발견이 돼가지고 그 세무처리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뭐 가산세인가 과태료인가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혹시나 저희 뭐 기본이겠지만 예, 쪽 이거 업태에다가 임대 꼭 추가해 주시고 임차하셔야 되고 물건지별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임대 계약할 때 뭐 특약사항은 책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다 보니까 쭉 써주시면 한번 쭉 그냥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는 이 건물분 부가세가 중요하죠. 부가세 꼭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 꼭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세무사한테 얘기하셔서 건물분 부가세 구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기준시가 벗어나면 가산세 부과되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원순환, 식품, 세탁, 분체, 화학 요거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주들은 식품 들어오면 임대료를 더 받기도 해요. 3,000원 뭐 이렇게 2, 3,000원 정도 더 받거든요, 평당. 공장이 조금 이렇게 파손되는 걸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대차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각각 임차인 각각으로는 전대차 써주지 마시고 혹시나 전대차 해주시게 되면 이제 한 분한테 임대차 계약 써주시고 그분이 전대차 계약 쓰게 이렇게 해주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게 더 관리하기 쉽다고. 전입신고는 특별할 건 없고 그리고 경매물건 하다가 전입신고 돼 있는데 뭐 대항력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기숙사 직원들 기숙사 용도로 쓰셨던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한테 보증금 월세 안 받거든요. 회사에서 기숙사에 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항력이나 혹시 전입신고 돼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뭐 1, 200 몇백 수준이겠지 싶으니까 입찰가 몇 억짜리 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금액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주차는 이렇게 됐고 그 네이버 시세조사 심화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으니까 복습에서는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4주차 수업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주차에는 공장 관리 노하우랑 그리고 이제 유형별 공장 투자 노하우라 그래가지고 경매 물건이 이렇게 쭉 나옴에 있어서 어떤 유형별 형태를 제가 한번 거의 웬만한 건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쭉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투자의 기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물건 실전 분석한 다음에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 저희 이제 낙찰 받고 명도하고 임차 계약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노하우인데 특별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요 안에 범위가 대부분 다 들어와요. 여기 벗어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제 누수 발생한 거, 뭐 수도 동파, 화재, 그리고 공장 임차인 월세 안 내는 거, 그리고 뭐 민원 들어온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200평짜리 공장을 받았는데 200평이 새가 안 나가서 100평, 100평 나눠서 임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장 리모델링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까지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공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넬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에서도 가끔 이렇게 비가 조금씩 새기는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비가 새는 거는 크게 막 주택 새는 것만큼의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와서 실리콘 한번 쏘면 되지 이런 느낌이고 대신에 계약하는 시점에 있어서 뭔가 공장이 조금 비가 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계기구가 비싼 것들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수 잡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계기구 이렇게 다 세팅해놨는데 지붕에서 물 떨어져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죠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혹시나 소송의 여지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확인 잘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뭐 지붕에서도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외벽 틈새 벽 틈새에서 이렇게 타고 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비가 오지 않는 시점에는 누수 흔적 파악하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파악하는 방법은 바닥에 물 마른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비가 새는 공장들은 그래서 경매 낙찰 받으시고 공장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 싹 다 걷어내면 바닥 이렇게 세심하게 보시면서 물 마른 자국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공장 바닥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아니면 에폭시 깔려 있어서
물 마른 자국이 웬만큼 다 그냥 초보자더라도 구분이 다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되고, 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의 판넬업체 전화하시면은 거기서 수리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뭐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김포 판넬, 뭐 화성 판넬, 구미 판넬, 울산 판넬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역별 판넬 업체가 검색이 될 거니까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공장 수요주인데 지금 비가 좀 새는데 혹시 판넬 와서 좀 실리콘 좀 쌓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와서 견적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공장 같은 경우는 한 20년, 25년 넘어가는 것들은 틈새가 좀 많이 벌어지고 노후화가 많이 된 것들은 이제 실리콘 써서 안 되는 공장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판넬을 아예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한 4번인가 5번 정도 업체 불러다가 막 실리콘을 진짜 막 3명, 4명 와가지고 막 계속 쏘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 한 20 몇 년 된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누수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요게 이제 실제 누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장 안에 물이 떨어지고, 요 자국이 그대로 마르면은 물 마른 자국으로 그냥 보여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유관상으로도 일반 사람들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수가 이제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 요 공장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죠? 내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내부 지붕이 돼 있을 것 같나요? 그렇죠. 이렇게 평탄하게. 근데 이 공장이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올라가서 찍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그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생긴 공장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미관상. 그냥 공장 그 지으신 대표님들 중에 자가 공장 중에 이렇게 네모난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데 지금 요 물바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거 요게 지붕에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나마 여기 주변에는 산이 없는데 임야 주변에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가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낙엽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물 빠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막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물이 장마나 이런 때 물이 여기 다 고여서 4일, 5일 막 일주일씩 막 햇빛에 말리기 전에 그러면 100% 누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장 혹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은 꼭 확인하셔서 웬만하면 그냥 걷어내시는 게 좋고 관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 번씩 올라가서 계속 낙엽 많이 쌓였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공장은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 이 공장도 그렇고 이 공장이랑 요 옆 공장이랑 소유주가 다른데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지어놨잖아요. 공장 사장님들이 옆에 이렇게 공장 지면 건축업자 데려다가 나도 저렇게 해줘줘. 이래요. 판넬 색깔 다 적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장은 위반은 아닌가요? 예,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니고요. 네, 그래서 누수는 그래서 누수 같은 경우는 낙찰 받고 일단은 바닥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상 없으시면 일단 계약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다 하면은 이제 직접 찾으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공장이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사시는 분이 수도권에 갖고 계시면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도 어차피 다들 또 엔지니어고 주변에 그쪽에서 많이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업자들도 알고 하니까 야, 당신이 고치고 나한테 비용 청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건물주들이 또 올라와서 보고 체크하고 부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죠 기획이구와 뭐 놓여 있는데 물이 떨어지면 그걸 빨리 그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임차인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뭐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공장 수도가 이제 종종 동파가 돼요. 저희 뭐 일반 아파트도 그렇죠. 많이 추우면 구축 같은 경우는 그 빨래 물 내려가는데 그렇죠. 얼어가지고 막 1, 2층에는 물 이렇게 막 빨래 관타서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장 물도 이제 수도 같은 경우 이제 다 얼어가지고 이제 동파가 되는데 동파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에 이제 관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과다가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 시 특이하게 뭐 임차인은 수도 동파 관리하기로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어차피 시설물 관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기본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임차인한테 겨울에 그 한파 오면 그냥 물 좀 쫄쫄쫄 틀어 놓으시라고 얘기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장실 안에 소형 난방기구, 근데 화재 위험이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는데, 종종 이제 조금 소형 난방기구 그냥 화장실에 틀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면은 크게 그 수도가 동파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낙찰 받고 한겨울 동안에 잠깐 임차 맞추기 전에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뉴스에 이제 동파 뭐 강추위 온다라고 하면은 꼭 가셔서 그 수도 틀어 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관리 좀 하시고, 한겨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동파된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냥 지역의 이 설비업체에 전화하셔가지고 동파됐다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비용 뭐 몇십만 원, 2, 30, 3, 40 이렇게 해가지고 동파 다 그 녹여주거든요. 동파된 거. 그래서 똑같이 네이버에 지역명이랑 설비 치시면은 업자들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건데, 그 지하에 묻어 있는 관 같은 경우에는 과실 아닌 사유로 동파되어 누수된 경우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 그 지자체 누수 관련된 내용인데 전국 다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가 있을 때의 사유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가 있을 때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수도요금 고지서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제 하면 되고, 뭐 감면 계열수는 1개월 내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1개월 이내에 그게 발견이 될 거고, 그때 발견돼서 이제 공사한 거 첨부해가지고 신청하면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꼭 공장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상가 건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동파되면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이제 화재 발생했을 때인데, 아마 지금 뭐 이렇게 건축 개발까지 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그 설계사무실이랑 이제 미팅 해가지고 도면 받아 보시면 판넬에 써 있는 거 보면 아마 난연 몇 급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화재에 강한 판넬이라고 이렇게 뭐 돼 있긴 한데 잘 타요. 불에 잘 타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화재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제 요거 같은 경우 겨우에는 그 천재지변보다는 사용자 과실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사용자 과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용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하다가 내기보다는 이제 좀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 막 쓰다가 이제 그렇죠, 전기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노후화되면서 좀 불이 붙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화재는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한 느낌상 저희가 이제 화성 평택 쪽을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 화성 평택 공장이 그렇죠, 뭐 수만 개가 있을 텐데 3, 4개월에 하나 정도 나는 거니까 퍼센테이율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저희 같이 이제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다 보니까 계약 시 이제 화재보험을 이제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화재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중개 소장님들이 한 반 정도는 임대인이 말 안 해도 넣어주시고, 반 정도는 임대인이 얘기하면 그때 넣어줘요. 왜냐면은 요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임차인한테 협의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임차인분들 중에 이제 그래도 화재보험 하면 한 달에 뭐 10만 원에서 그렇죠, 그 정도 뭐 2, 30까지 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필요한 비용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소장님한테 요청하셔가지고 화재보험 계약 전에 좀 특약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 임대인, 임차인 각각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임대인 가입 이유는 임차인 과실 아닌 사유로 화재 발생 시 보상받기 위함이고, 반대의 경우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옆 공장에 화재 나서 이쪽으로 붙는 거는 임차인 잘못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임대인이 가입하고 계셔야 이제 보험사에서 비용 그 화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기 환급이 아닌 소멸성으로 가입한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위험한 거나 불에 잘 타는 고가일수록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보험료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임차인 사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면 되고 보통은 그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가 뭐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라든가 이렇게 촉박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입주 전까지 화재보험 증서 사본 임대인한테 교부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뭐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며 입주 전까지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사본 임대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사진 찍어서 전송하기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허가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철골 어차피 H빔 철골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될 건 아니고 어차피 그 근거리에 있는 소방관 분들께서 오셔서 화재를 진압할 거기 때문에 H빔이 막 휠 정도로 화재가 계속 오래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장 보면 H빔은 그대로 있고 판넬만 따요, 판넬만. 그래서 판넬만 이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 거고요. 이제 요게 화재 발생한 사진인데 요 왼쪽은 천막이에요, 천막. 요건 천막이고 요게 이제 공장 건물이거든요. 천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천막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홀라당 다 타죠. 그렇죠? 요거는 그래도 이제 나름 난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 보면 이 정도 타도 안에 그 철골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화재 난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판넬 다 싹 다 갈고 그리고 내부에 H빔 페인트 싹 다 칠하고 그리고 에폭시 새로 하고 그리고 뭐 화재 난 것도 다 치우고 하면은 화재 뭐 난지 몰라요. 그냥 깔끔해져요 공장도. 그래서 화재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종종 질문 주셨던 건데 그 명도 소송하려면 연체 차임 몇 기죠? 몇 기 연체해야 되죠? 3기. 3기 연체해야 되죠. 공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보시면은 월세 곱하기 10개월치가 보증금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빠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3개월 연체됐어요. 낼게 안 낼게 낼게 안 낼게 하다 보니까 또 2, 3개월 또 갔어요. 그럼 6개월이에요. 안 되겠다 소송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명도소송 하면은 진짜 빨라야 4, 5개월이고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10개월치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연체되면 일단은 소송 진행하시면서 협의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임차인도 더 압박을 받거든요. 어쨌든 소송보다는 달래서 내보내는 게 제일 낫고 차선이 진짜 완전히 완전 막무가내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소송하면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소송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난 싫다라고 하시면은 재소전 화해조서 아시나요 혹시?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이제 서로 협의해서 그 소송 없이 안에 있는 짐을 다 빼낼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은 소송 없이 판결문 없이 강제 집행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거의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임대인들이 요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비용을 본인이 낼 필요는 없다 보니까 보통 임대인이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하고 그 재소전 화해조서를 이제 작성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가 좀 찝찝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걸 하셔도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1,500에 150인 경우 제가 보증금 한 500에서 조금만 올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500만 원만 올려도 그래도 한 3, 4개월치 정도는 시간이 더 확보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뭐 관례를 조금 벗어난 거다 보니까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60평에서 80평 되는 공장들은 이렇게 조금 빼주셔도 또 임차인이랑 또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약간 월세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조금 빠른 판단이 필수다. 그리고 웬만하면 소송보다는 그냥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분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 전제는 어차피 임차인이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대신에 임대인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낙찰을 딱 받았고 임차를 넣었는데 임차인을 넣을 때마다 자꾸 막 민원 때문에 막 이 공장 못 하겠다 그냥 나갈게요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그러면은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그 주변 공장 중에 누가 이제 그 돌 플러스 아이인지 주변 민가라든가 주변 공장이라든가 누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그걸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냥 이 세상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뭘 사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똑같아요. 더 요구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뭐 명절에 갖다 주면은 다음 명절에 안 갖다 주면 왜 이번 명절에 안 갖다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청에서도 쭉 보면 민원을 이제 제조업 대표님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상대적인 어떤 누가 봐도 크게 시끄러운 건 아닌데 뭐 좀 그 사람이 예민해서 이렇게 넣는 민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판단은 해요. 처음에 한두 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하니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만약에 하다가 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내고 임차인 맞춰놓고 나가야겠죠. 그죠? 계약 기간 이내면. 대신에 이제 농림지역 농가창고 불법 임대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임대인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지역 농가창고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농림지역 농가창고 공장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관리사항에 다예요. 이제 임차하시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한 공장은 어쨌든 최소가 60평이기는 한데 가끔 가다가 한 90평 쓰시는 100평 쓰시는 대표님들이 한 기계 한두 대 사업이 어려지면서 한두 대 빼시면서 한 30평 정도만 임대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60평에 딱 60평이라고 해서 너무 그에 대한 딱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좀 뭐 정 안 된다 싶으면 뭐 한 2, 30평, 3, 40평까지는 쪼개도 되긴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0평짜리 공장 건물이 있으면 100평의 임차인 A를 놓고 100평의 임차인 B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좀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상가 같은 경우도 큰 평수 쪼개면 더 임차인 찾기가 수월하죠. 공장도 똑같아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평수가 낮을수록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300평짜리 공장이에요. 300평짜리 공장이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안에를 막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행가도 문 2개 보이시죠? 저희 이제 각각 출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된 거고 안에서 보면 이 모양이에요. 그냥 판넬 업자 불러다가 여기 막아주세요 한 거예요. 200평짜리 공장 갖고 계시다 나누실 때 그냥 판넬 업체 불러다가 막아주세요 하시면 이렇게 해줘요. 견적 받으셔서 시공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20평짜리 건물인데 60평, 60평 나눠가지고 쓴 계약서인데 이것도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나머지 내용은 임차계약이랑 다 똑같고 여기 임대할 부분에다가만 그냥 그 향으로 해가지고 위치만 특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소장님들이 다 부동산 계약서로 가시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을 나누거나 아니면 공장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공장이 이제 2동이나 뭐 3동 이런 공장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제 배우신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동별로 임대를 놓든가 그런 식으로 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전기예요, 전기. 공장은 전기를 적게 쓰나요,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적게 내도 10얼마, 20얼마고 보통 몇십만 원, 좀 많이 쓰는 데들이 이제 뭐 1, 200까지 나오고 하거든요. 저희가 투자하는 공장의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전기 같은 경우는 분리를 안 해주면 한 필지에
그냥 고지서가 하나로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러면은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몇천 원 나와서 분쟁이 안 생기는데 뭐 한 7, 80 나와버리면 이제 네가 더 썼네 내가 더 썼네 싸우기 시작하죠. 그렇죠? 못 낸다 더 낸다. 그래서 꼭 계량기 분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2동이나 3동 정도 이렇게 받으셨으면은 계량기 분리를 또 이렇게 동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별로 임차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요게 뭐 200평이 한 동이다라고 하고 요게 안에 판넬을 막았다라고 하시면은 또 계량기 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계량기를 분리하는 방법은 또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전 계량기를 신규 설치하는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이제 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 전기업자한테 신청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원하는 동이라든가 원하는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위치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해줄 거고 한전에서 해당 계량기 번호의 그 계량기 번호별로 그 고지서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쓴 만큼 한전에다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전기도 같은 한 동이더라도 계량기를 분리해 놓으면 뭐 오른쪽은 30kW만 쓸 수 있고 왼쪽은 10kW만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완전 철저하게 딱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저희 다시 그 1교시 제일 1주차로 들어왔을 때 수전 설비 배우셨죠? 수전 설비. 고압 전기 들어와 있는 거. 고압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이제 전기를 킬로와트수로 그 1kW 올리는데 15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0kW만 올려도 150이다 보니까 한전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 5kW밖에 안 넣어줘요. 그래서 임대인이 5kW 해주고 그 임차인이 30을 써야 된다고 하면 25를 추가 임차인이 비용 내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고압 같은 경우는 변압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300이에요. 근데 한쪽 동에서 200밖에 안 써요. 그럼 100이 남죠. 그러면 별도의 비용 없이 그 100을 다른 임차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무에서는 이제 모자 분리라고 하는 거고 똑같이 계량기가 어쨌든 2개 달리기 때문에 그 전기 요금도 각각 나와요. 그래서 수전 설비 달려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을 이제 나눠줄 수 있다. 모자 분리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수전 설비 있는 공장 받으실 경우에는 그걸 좀 장점으로 어필해도 되겠죠. 전기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임차 놓으실 때. 그래서 각각 이제 전기세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2동이 있거나 임차인 2분이 있는데 크게 전기를 둘 다 많이 안 쓰세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냥 요런 거 하나 이렇게 그 얼마나 쓴지만 체크하는 이런 메타기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임차인이 있으면은 A가 그 들어와 있는 본 계량기 그 A 임차인 앞으로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쪽으로 고지서가 나가고 계량기 봐가지고 그거 뭐 2만 원 나오면은 계량기 체크해서 B 임차인이 A 임차인한테 뭐 5천 원치 썼다면 5천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 원 걷어다가 15,000원 더해서 2만 원 한전에 내는 방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 B끼리 서로 계산서 발행해 준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고매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전기는 요 3개가 다예요. 실무에서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일단 나눠주시면 되고요. 수도 같은 경우는 세탁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기타 몇몇 업종 빼고는 수도요금이 거의 대부분 다 1, 2만 원 이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임대인이 그 같이 쓰면서 옆동에 임차 놓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수도 계량기는 아마 하시면서 크게 분리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도요금 계량기가 있으면은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청에 상수도 사업팀에 직접 신청해서 정식 계량기를 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번거롭다 보니까 그냥 설비업체 통해서 아까 고매닥이 단 것처럼 그 계량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설 계량기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수도 많이 들어오는 업종을 임차인 2분, 3분 이상 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분리하지 않아요.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쓰게 해줬고 수도 쓰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써야겠죠. 쓰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요 A 임차인이 여기 화장실 가려고 안에 막 문 열고 들어가고 하면 여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화장실은 내부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신고나 허가사항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임대인 쪽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업자 견적 받으시면 돼요. 설비업자가 화장실 다 설치해 주시거든요, 안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건폐율이 남아 있다면은 외부에다가 설치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부에 설치하기도 그렇고 외부에 건폐율도 안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요즘 이동식 화장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본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제일 저렴한 거고 요즘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좀 불가피하게 이동식을 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또 네이버에서 이동식 화장실 치시면은 업체들 쫙 다 나오니까 컨택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장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 리모델링, 많이 궁금해하시는 리모델링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리모델링 하는 이유야 뭐 그쵸, 뻔하죠. 미관상 좋지 않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제 임대 매매 좀 수월하게 하고 수익률 좀 올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의 범위가 그 내외벽 판넬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페인트 시공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당연히 후자가 비용이 저렴하겠죠, 페인트 시공하는 게. 그리고 판넬 교체하는 건 비용이 좀 많이 들 거고 아예 새 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판넬 일단은 그 손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에폭시 시공 새로 싹 해주시고, 천정등 같은 경우도 옛날 공장들은 그 전구 담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되면 불 켜면 환해지기까지 한 1, 2분 걸려요. 그리고 좀 LED 대비해서 밝기도 좀 덜 밝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LED 다 하는 추세고, 그래서 만약에 전구 낙찰받은 공장이 전구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LED로 교체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당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면은 고려해 보셔도 돼요, 이 모델링 하실 때. 그리고 H빔에 마지막으로 페인트 한번 싹 발라주셔야죠. H빔도 사용감이 있다 보면 막 긁히고 해서 그 기존에 칠해졌던 페인트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H빔도 한번 페인트 싹 시공해 주면 좋고, 리모델링 시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에서 25년 지나면 이제 조금 오래됐구나,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 됐을 때 이제 선택사항으로 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그냥 월세를 낮춰서 그냥 세를 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걸 좀 팔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조금 팔더라도 그냥 낮은 가격에 팔고 싶을 때. 왜냐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막 판넬 갈고 뭐하고 하다 보면 뭐 1, 2천 이상 들어갈 거고, 대신에 이제 임대료 뭐 2, 3천 원 낮추는 거는 그렇죠, 목돈이 들더라고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임대료를 많이 낮추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많이 고려를 해야겠죠. 리모델링 비를 투여했을 때 그 매매가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항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신축이 250이고 20년 넘은 게 200이에요. 근데 그리고 임대료도 오래된 게 2만 원, 신축이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하기 전이면 이게 평당 200에 2만 원 받는 거였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매매가는 한 20만 원 정도, 20에서 잘하면 한 30 정도, 임대료도 한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더 받아요. 완전 신축까지는 못 받고.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어느 정도 받는지. 요게 이제 그 페인트로 리모델링 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왜 이 파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래서 참 저도 보면서 미적 감각이 뭔가 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 건물주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행가도어도 교체했죠. 그렇죠. 네, 행가도어 여기 안에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칠 싹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부예요. 네, 내부는 확실히 좀 낫죠. 네. 그래서 손님한테도 임차인한테도 왔을 때 이 공장 뭐 2만 원, 2만 1천 원 얘기하면은 괜찮네요. 근데 2만 3천 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너무 오래된 건데 많이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데리고 가면은 2만 3천 원이면 이제 오케이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전구돼 있는 건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거 하고 사진 찍었던 건데, 이것도 LED로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LED로 다 바꾼 거고, 그리고 내부 페인트 싹 다 칠한 거예요. 예. 철골에도 페인트 같이 다 칠했고, 에폭시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넬 교체한 거예요. 예, 판넬 교체한 거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위에는 그대로 지붕 놔뒀고요. 요게 이제 조그만 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53평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요거 판넬 다 뜯어내고, 판넬, 뒤에는 판넬을 싹 하고, 요 앞에는 유리, 전면 유리에서 상가로 바꿨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선변에 공장 있고 상가로 임차 났을 때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가로 리모델링 하면 수익률 더 올라가요. 예. 이거 만약에 이 상태로 임대 났으면 요거 2만 뭐 5천 원, 2만 7천 원인데 상가로 놓게 되면 4에서 4.5만 원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항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장 관리 노하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형별 공장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공장 관련해서 이제 흔히 경매하거나 일반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쭉 볼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쭉 다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하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입도로가 이제 첫 번째는 좁은 공장인데, 진입도로가 좁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폭 4m 미만 도로겠죠. 그 1톤 차라든가 승용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폭에 위치한 거고, 이제는 다 아시죠? 폭 4m, 폭이 줄어들면 수요가 좁아지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수요층이. 예. 그래서 대형 차량 진출입이 힘들어서 수요층이 이제 좀 작아질 거고, 요거는 매매 기준 제가 7억이라고 써놨는데, 5년 뒤에 이 책 다시 봤는데 매매 기준 7억이면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요거를 60에서 80평이라고 평수 기준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80평이 넘어가면서 슬슬 큰 차들이 와야 되는 요건이 갖춰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60에서 80평이면은 4m 이하 괜찮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평수 기준으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4에서 6m 도로폭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고 딱 봐도 그냥 보이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마 절대적 거리가 한 4, 50m? 길어봐야 한 7, 80m 이내겠죠.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4m 미만 저페이스나 요거 포인트는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4m 미만 도로폭 접해 있는데 마당이 넓어서 5톤 차량이 마당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건폐율이 좀 낮은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 부지가 조금 넓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차량 회전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것들. 4m 미만 돼도 5톤 차량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제 나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약간 좀 도로폭 많이 좁은 것들은 요걸로 해가지고 물건 좀 선택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소형 그 안쪽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뭐 수요가 이것도 엄청나게 많죠. 이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뭐 98%에 낙찰되긴 했는데, 요거를 제가 붙여놓은 이유는 안쪽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수랑 금액대가 낮다 보니까 수요가 이만큼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들어가 있는 것들은 60에서 80평이면은 매매가 괜찮게 되는 편이니까, 소형평들은 도로폭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연식만 좀 더 따시면 돼요. 10년 이내 것들. 그래서 소형 진입도로 좁은 것들은 이런 포인트로 투자하시면 되고, 이제 준공된 지 오래된 공장도 이제 경매로 나오죠, 종종.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20에서 25년 이상 된 거를 뜻하고, 오래된 공장은 제가 그 높이가 어떻다 그랬었죠? 그렇죠. 4에서 5m 공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임대는 돼요. 임대는. 예, 왜냐면 싸게 내놓으니까. 예, 그래서 임대는 가능한데 매매가 어려워요. 매매가. 예, 매매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엑싯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거의 뭐 진짜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완전히 더 내려가지고 땅값만 받고 그냥 나올 정도까지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매매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일단은 도로폭 관계없이 임대는 저렴하게 내놓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을 생각을 했을 때, 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이제 팔 수 있는 금액이 차익이 난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생각하셔가지고 비용 차감해서 입찰가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좁은 도로에 있는 20에서 25년 된 이상 공장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못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예, 요거는 주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판넬업체에다가 건물 평수랑 가로 세로랑 요 높이 알려주면은 걔네들이 대략 그 견적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요 물건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요거 제 경매 사이트 들어서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딱 봤을 때, 그죠, 건물, 그죠, 딱 봐도 20년 이상 돼 보이죠? 예, 약간 이런 형태의 건물이고, 도로폭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2차선 도로가 이쯤이거든요, 이쯤. 이쯤에서 이렇게 타고 엄청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쭉 타고 들어와야 되고, 도로폭도 보시면은, 요, 보시죠. 예, 이런 거 타고 들어와야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거의 땅값만 받고, 요 공장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다고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거 싸다고 해서 싸게 받느니, 예, B급 되는 이상 물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장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준공된 지 오래된 공장 중에 2차선에 붙어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야 돼요. 요 물건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리모델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는데 이따 로드뷰 보여드릴게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선에 있으면은 뭐 상가 져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철거하고 상가 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냥 리모델링만 그 페인트 칠하고 바닥 아스콘 포장하고 주변 정비만 해서 내놔도 임대 매매 잘 되거든요. 2차선에 있는 것들은 오래돼도 매매돼요. 예, 왜냐면 철거하고 그 공장 지으려는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유심히 연식 상관없이 잘 보시면 좋고, 보시면 요 2차선변 이렇게 쭉 따라서인데 상가할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주변에 보면 상가는 없죠. 여기 뭐 밑에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공장 최초 상태로 놔두다가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그때 철거해서 상가를 져도 되고, 아니면 보시면은 요 공장이었거든요. 요 공장 경매 나왔던 게, 예, 요건데 이제 철거하고 낙찰 받으신 분이 철거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차선변에 공장 지면은 완전 A급이고 금액도 제일 비싸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선에 있는 것들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차선은 연식 구분 없이 들어가셔도 괜찮다. 네, 요거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